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 하락세를 비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하고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겠죠. 아마도 채권이 확실한 대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채권 투자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게 좀 네. 채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짧게 이제 단답식으로 질문 몇 개 드리고 네. 오늘 순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채권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 세모입니다. 원래 채권은 기관 투자 전유물 맞는데 뭐 최근에는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좀 이제 시장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 개인 투자자라면 뭐 최소한 몇십억은 있어야 채권 투자 가능하다. X입니다. 제대로 투자하려면 이 수학을 좀 고등 수학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 X입니다. 네. 채권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다. 이건 확실히 X입니다. 그러니까 예금보다 채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기 하강기 말기에 잘 투자하면 이 상승기에 주식 못지않은 고수익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은 늘 투자가 가능하지만 특별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도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채권을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 네, 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이 이제 채권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마 대표님은 이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정말 채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 이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이제 오늘 이제 순서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채권 투자 왜 필요한지, 또 구체적인 노하우 어떤 건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련을 한 자리고요. 대표님께서는 자, 채권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꼭 갖고 있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 뭘 꼽으시겠습니까? 채권은 주식의 속성과 예금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금의 속성은 확정금리를 준다는 게 채권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속성은 경제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움직이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 보시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한두 해 정도 약간 원본이 깨진 적은 있습니다. 많은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연평균 한 5% 정도 나왔고요. 이 또한 우리가 만약에 투자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확대한다고 하면은 손실분해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채권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권이 주식보다 안정적이라는 말씀인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지 이거를 수치 같은 걸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게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동성을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글로벌 주식형 펀드나 이런 채권형 펀드를 어떤 변동성을 계산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 변동성이 연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는 레벨이고요. 반면 글로벌 채권이나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한 4% 정도 변동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의 변동성의 한 3분의 1 정도 느낌인 거고, 그걸 달리 말하면은 주식의 위험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로 위험성이 적다.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주식 하락했던 시기에 채권은 좋았다. 이런 통계 같은 게 좀 있으면 훨씬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지난 한 20여 년간 주식이 크게 하락한 해의 어떤 저희가 주식과 채권 수익률을 한번 대비해 놨는데요. 자료
뭐 우리가 주식 크게 하락할 때 거의 모든 구간에 채권 수익이 다 플러스 수익을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언제냐면은 2000년의 IT 버블 그리고 2008년의 리만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의 그 2000년 IT 버블과 2008년에 실제로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40~50% 정도 하락했는데 그의 동구한 보시면은 글로벌 우리 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같은 경우는 11.6% 예. 그리고 리만 사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채권 인덱스가 5.2 정도로 올라서 이렇게 어떤 엄청난 위기 상황에는 좋은 어떤 위험 회피용이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오늘 저희가 쭉 이제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 이제 국채를 가정해서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별도의 다른 채권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를 별도로 좀 다루겠습니다. 그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주식은 뭐 올라야만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은 가격이 꼭 오르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도 좀 다른 특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야만이 플러스가 나고 만약에 1년 동안 산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수익이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배당 수익은 논외로 하고 예.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정금리. 여기 확정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표면금리라서 확정이자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자 수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중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논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중립적이라고 하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은 이론적으로 그때 수익이 0이지만은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이자 수익이라는 게 시간 가치죠.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짜리 이자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시장이 경과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시간 가치 5%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아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채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 시간 가치라는 거는 사실 투자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매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뭐 단답식 질문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자, 채권하면 좀 화끈하지가 않고 좀 답답한 투자 자산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거나 뭐 신용도가 좀 낮은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 채권 매매할 경우에는 이게 뭐 증권 못지않은 스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해외 채권 관련해서 2000년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했는데 실제로 이건 제 경험입니다. 뭐 제 책에도 있지만은 채권은 정말 주식 못지않게 원더풀한 상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채권의 선입견은 굉장히 밋밋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냐면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경기가 나빠질 때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신다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리만 사태 때 같은 경우는 미국 20년 만 국채를 투자를 하셨으면 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격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35% 정도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바닥에서 이제 바닥이 턴을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의 미국 주식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 내지 한 30% 올랐는데 그에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하이힐드를 알아서 미국 하이힐드 채권 투자했으면은 미국 주식의 2배 수익이 났습니다. 5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그에 70% 났습니다. 실제 수익률입니다. 이제 코스피 투자자,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가치 변동성이 좀 낮고 방향성은 완전히 반대인 그런 자산을 꼭 포트폴리오에 사실 가져야 이제 이 자산의 어떤 리스크가 분산이 되고 또 주식이 어려울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얻고 할 것 같은데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조사해 보면 2000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코스피와 미국 국채의 어떤 상관성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61 정도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상관성이라는 거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실제로 플러스 1은 두 자산이 완벽 같이 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은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데 지금 마이너스 0.6이라는 거는 사실은 음의 상관관계, 즉 반대로 가는 아주 강력한 관계를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과 국내 주식과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파워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자, 코스피가 오르면 미국 국채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가 내리면 미국 국채는 거의 확실하게 오르는 그런 반대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이제 주로 주식과 대비한 채권의 뭐 장점 살펴봤고요. 예금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예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예금 대비 채권의 장점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예금 금리보다 한국의 국채 금리가 더 높습니다. 예. 같은 확정형인데 더 높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금리 측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경제 우려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은행에 있는 예금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채권보다 예금을 선택하시는데 사실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맡기시면 혹시나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하고 실제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럼 사실은 그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의미는 금융기관도 부도날 수 있다는 거가 이미 그 가정에 깔려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 5천만 원 보장해 준다는 게 누가 보장해 주냐면 사실은 예금보험공사지만은 사실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예. 국채 같은 경우는 100% 정부가 다 개런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더 클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는 예금 같은 거 예를 들면 3년짜리 예금을 가입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 기자님이 연 5%짜리 3년짜리 가입을 하셨으면은 이거를 만약 중도에 계시면은 연 5% 못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이자가 언제 들어오냐면은 그 예금 기간에 만기가 될 때 들어오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채권은 중간에 계속 이표 형태로 계속 중간중간 캐시플로우가 창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만기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채권은 이제 예금에 버금가는 안정성이 있지만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고 또 주식에 버금가는 수익성까지 챙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네. 이게 이제 노후까지 장기적인 미래 설계할 때 이런 채권이라는 수단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너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연배가 거의 한 70 넘으신 분들이 예. 기본적으로 뭔가 돈을 좀 굴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아시는 게 주식밖에 없다 보니까 주식을 하셔서 특히 요즘 같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식 대비 채권이라는 거는 훨 더 안정적이면서도 스테디한 수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자산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한 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계속 지속적으로 파이를 키워나가시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느냐, 채권 비중이 높아야 되느냐. 이 그래프죠?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이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자금이 언제 필요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먼저 좀 도표를 보시면은 만약에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주 임박하면은 우리가 변동성 높은 주식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한 1년 안에 우리 꼭 써야 될 돈 같으면 확정금리가 있는 채권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반면 5년, 10년 뒤에 정도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이라면 주식 비중이 커져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단기일수록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로 본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걸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이 계속 클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굉장히 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젊고 또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의 비중을 좀 키우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자, 대표님 앞서 이제 채권 투자 왜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채권이라는 자산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권은 어떤 원리로 돈을 벌죠? 네, 채권은 채권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가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표, 그러니까 뭐냐면 확정으로 우리가 분기별로나 또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수익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쿠폰 확정 이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이 이자가 계속 이렇게 일정한 받는 이자 수익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채권 가격이 또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또 시중금리에 따라서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예금의 속성, 확정 이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반드시 가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이 확정 이자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반면 중간에 가격의 변동폭은 시중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확정 이자와 가격 움직임 둘 다 사실은 어떤 수익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제 뭐 거기 있는 숫자들을 줄 테니까 그렇죠. 그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 관심 대상인데, 이자는 뭐 어쨌든 거기 쓰여진 대로 줄 테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금리하고 이제 채권은 반대로 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조건을 조금 변화시키면 또 막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고, 이 원리를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이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 관계, 즉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자님이 지금 1,000원을 주고 채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뒤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1,000원의 가치가 1, 2년 뒤에는 이게 가치가 하락하겠죠. 예를 들면 90원 이렇게.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반대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 5% 되는데 1년 뒤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재보다 그 어떤 돈의 가치가, 할인된 돈의 가치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와 채권 가격은 그런 방식으로 반대편으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가 쉽고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보통 채권 말할 때 금리라는 표현도 쓰고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써요. 네. 그게 어떻게 좀 다른고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고 한 겁니까? 수익률은 먼저 그냥 채권을 투자할 때 투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채권 투자하면 얼마나 내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원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자 수익이 있고 어떤 가격 움직임인데, 네. 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금리는 사실 좀 혼란스러운데, 금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확정이자를 표면 금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확정이자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금리는 시중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시중금리가 매일매일 국채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금리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떤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긴 채권,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격 변동성이 기간이 길수록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상황하고 채권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네. 이게 좀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게 가장 직관적인 얘기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결국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는데, 사실 변수는 좀 많은데 그냥 뭐 대표적인 거 한 서너 가지만 좀 점검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예. 예를 들면 경제가 앞으로 만약에 나빠진다. 그럼 이론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은 감퇴를 하고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것이고, 예.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 내리니까요. 예. 반면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만약에 향후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다. 예. 그럼 실업률 증가할 것 같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향후에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예.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가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나빠진 쪽으로 전개가 되면은 채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예.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좀 내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래서 채권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자, 그런 투자자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뭐죠? 사실은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체크리스트 의사결정할 때 사실 고려할 변수 사실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원픽을 해보라라고 예. 하면은 금리겠죠. 금리의 향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채권을 살 것인가,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금리나 경기, 뭐 인플레이션 이런 지표들은 채권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채권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 신용 등급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특성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채권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발행한 같은 경우는 국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다수 시장 상당수는 회사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채권 금리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로직은 그 발행하고자 한 회사의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부터 가장 안전한 게 트리플 A고 가장 아래쪽이 우리가 트리플 C 내지 디폴트 등급인 D 등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이 트리플 A 같은 경우일수록 그만큼 안전한 거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굉장히 좀 위험한 채권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세상에 되게 공평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투자 수익도 좋아지고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위에 트리플 A 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의 속성은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쪽 친구가 그런 속성을 갖는 거고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포장지는 채권이지만 이거는 주식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제가 나빠지면 비록 채권이지만 굉장히 위험해지고 성과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신용등급을 매길 텐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 그렇죠. 뭐 사실 궁금해요. 신용평가 회사가 신용등급을 변수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본질적인 경우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사실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조달한 게 이쪽에서 나중에 이런 어떤 상환 능력, 가장 본질적으로 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가 사실은 이 신용등급의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겠죠. 그럼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이제 다르다. 그렇죠. 뭐 이건데. 맞습니다. 그럼 금리가 뭐 어떻게 매겨지는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가장 안전한 채권은 국채잖아요. 트리플 A 채권. 예를 들면 금리가 국채 금리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자님이 예를 들면 신용등급 트리플 B 기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채권 발행하고 싶을 때 그럼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일단은 국채 금리에다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상금리를 더 얹어야죠. 즉 국채보다 트리플 B 기업이 그만큼 어떤 부도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도 리스크만큼 가상금리를 더 얹어야 됩니다. 즉 국채금리 플러스 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더 확대가 되는데 그렇게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구조로 금리가 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채처럼 신용도가 확실한 채권보다는 이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예상 수익하고 변동성도 커진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공평하다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자, 리스크는 커지지만 수익은 더 커진다. 뭐 이런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채 대비 가상금리가 훨 더 커집니다. 가상금리가 훨 더 커지면은 결국은 이 가상금리는 또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쿠폰 수익률이,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쿠폰 수익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폭도 커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일명 요연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CCC 이하 B, 더블 B, 더블 A,
10년 만기 국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셨군요. 예, 실제로 신용 등급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도 작지만, 그러니까 수익과 변동성이 좀 모두 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고요. 반대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대 수익도 굉장히 높아지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즉 마치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은 주식의 속성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신용 등급에 따라서 투자 방법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앞 질문에 말씀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신용 등급을 볼 때 상대로 등급이 높은 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국채의 느낌일 것이고요. 예. 반면에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주식의 속성에 제가 가깝다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투자 타이밍이 신용 등급별로 투자 타이밍이 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은 언제 좋죠? 상대적으로 경기 상승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 상승기에 좋은 애들은 등급이 낮은 채권이 좋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하이리 채권이 주식의 속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거고, 반면 경기 하락기에는 주식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우량 채권 내지 국채가 바람직하겠죠. 정리를 하면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자 지금부터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국채 투자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경제가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으면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위기가 왔던 2008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회복. 요 두 시기 딱 비교해 보면 아 채권 신용도하고 경기 간에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실 때요,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은 2008년이 경기 아주 대표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고 2009년은 경기 회복의 바닥이었는데요. 실제로 동구간 동안에 미국 연준위가 2008년에 한 2.75% 정도 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채권을 4가지 종류를 보여놨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하이힐드인데 우리 시청자들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국채가 트리플 A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더블 B 채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말씀 경기 침체 구간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리기를 경기 침체는 국채가 제일 좋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2008년에 미국 국채 20% 수익이 났고요. 예. 반면 똑같은 채권이지만 등급이 낮은 하이리 채권 같은 경우는 무려 26% 깨졌습니다. 주식처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자 경제가 이제 돌아섭니다. 경제가 돌아설 때는 또 가장 이 직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미국 국채가 오히려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기록한 반면에 그 전에 굉장히 수익이 부진했던 하이힐드 채권이 무려 한 54% 이상 성과를 보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때는 이렇게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고 반면 경기가 돌아서는 것 같으면 국채가 아닌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걸 투자하면 주식 못지않게 좋은 수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이힐드 뭐 화끈하네요. 50%가 넘으니까. 네. 지난번에 2차례에 걸쳐서 채권 투자 왜 해야 하는지, 수익 구조는 어떤지, 신용 등급 이렇게 관련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기간 문제 좀 다뤄보고 싶어요. 보통 채권은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죠? 뭐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보통 단기 채권이라 하면 한 1년 미만 정도를 단기 채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보통 중기라고 할 거고 10년 넘어가는 게 좀 장기 채권이라고 부분할 뭐 20년, 30년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자, 신용 등급 다룰 때도 이제 등급 따라서 경기 상황별로 투자 방법이 달랐잖아요. 네. 자,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경기 상황별로 뭐 대처법이 좀 다른 거죠. 네, 완전 다릅니다. 지금 제가 도표를 준비한 한번 다시 같이 보시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크로 경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혀 어떤 우리가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좀 어떤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경기 상승 국면에는 경기 상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을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을 투자를 하시면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즉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이자 수익과 가격이라는 거 있는데 네. 우리가 단기 채권 투자를 하면 가격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이자 수익에만 포커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채권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로 끌고 가실 거고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나빠져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시중 금리가 내려오겠죠. 네. 시중 금리가 내려오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채권 가격 상승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채권 투자를 하시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보다 훨 더 가격의 상승폭이 훨 더 커지죠. 그래서 조금은 저희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만 국채를 말씀드리는 건데 채권 하락기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국채를 좀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채권책 보면서 이제 제일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이 제일 어려운 개념 만날 시간입니다. 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영향 알아볼 때 꼭 필요한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듀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듀레이션의 정의가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개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판단할 때 활용한 지표의 개념으로 듀레이션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듀레이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주식의 베타란 개념이 있습니다. 베타란 개념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 A 펀드가 베타가 1이라고 하면은 A 펀드가 베타가 1이라고 하면 국내 주식 시장 대비해서 들고 있는 펀드의 민감도가 100% 똑같이 간다는 의미잖아요. 베타가 1이면 국내 주식 시장이 10%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도 10% 올라간다는 거고 또 네. 10% 하락하면 10% 하락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베타가 2, 민감도가 2짜리를 하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시장이 10% 올라가면 국내 주식 펀드가 20% 올라가고 10% 하락하면 20% 하락하는 개념이죠. 예. 좀 제가 좀 약간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식의 베타의 개념은 해당한 주식시장 대비해서 내가 투자한 투자의 주식의 가격의 민감도를 얘기하는 게 네. 베타죠. 듀레이션은 채권 시장의 베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움직일 때 내가 들고 있는 개별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가 시중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베타의 개념이 채권의 듀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 박스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박스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중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한 2% 정도 하락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예. 시중금리가 2% 정도 하락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듀레이션이 1년이라고 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듀레이션이 5년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시중금리가 2%가 내리더라도 무려 가격이 10%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듀레이션,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번 좀 쉬운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듀레이션이 1년이란 개념은 시중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 내지 채권형 상품도 가격이 1%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 어떻게? 반대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그냥 시중금리에 따른 우리 채권의 민감도 지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경기 상승기에는 이제 단기 채권이 좋다고 그러셨고 경기 하락기에는 장기 채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듀레이션도 당연히 여기 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국채를 우리가 기준을 점을 잡고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국채를 투자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긴 듀레이션, 즉 장기 채권을 투자하시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예. 방편일 거고요. 반면 우리가 경제가 이제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좀 손해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채권, 즉 듀레이션을 짧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신문 가끔 보면
이런 기사 나와요. 자, 국고채 30년짜리를 샀어. 근데 시중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막 10% 넘게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이제 멘붕이다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는데 네. 이 이제 듀레이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채권은 크게 손해 안 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듀레이션을 잘 이해를 못하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채권 가격 변동폭이라는 게 결국은 듀레이션하고 금리 변동폭을 곱한 맞습니다. 거고 네. 당연히 뭐 아주 간단한 산수니까요. 듀레이션이 길 경우에는 금리가 뭐 조금만 변동이 돼도 가격은 당연히 뭐 크게 변동이 되는 그런 구조겠군요. 방금 질문 주신 거에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도표에 있는데 2013년하고 2014년 경우를 좀 갖고 설명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게 2013년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한 0.9, 한 1% 정도 올랐어요. 1% 올랐는데 실제로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가격 상승폭이 미미했는데 반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12%가 금리 한 1% 움직였는데 한 10% 이상 손실을 본 경우가 있고요. 반면 그 다음에 채권 투자에 유리한 환경, 즉 금리가 한 0.9 정도 내렸죠. 예. 이때는 단기 채권은 또 반면 별 영향이 없는 반면에 장기 채권은 아주 크게 상승을 해서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책에 표현해 놨는데 예리한 칼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30년 국채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시중금리가 1% 움직이면 내가 절대 수익 거의 한 30%, 25 내지 30%가 가격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마치 아주 그 변동성이 큰 주식 못지않게 가격의 진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은 예리한 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만지셔야 좋은 수익을 내지 잘못 만지면 손을 베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 살펴봤고 듀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채권 투자할 때 이 둘을 뭐 따로 뭐 고려하는 건 아닐 거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좀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채권 투자할 때는 실제로 전문적으로 볼 때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 이 두 가지 축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예.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기대 수익이 커지다는 건 거기 비례적으로 변동성도 커질 겁니다. 네. 반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과 또 등급이 높은 채권은 상대적으로 변동성, 수익성 모두 다 좀 낮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도표 보고 판단하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예, 판단이 맞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투자 대상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좀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건데 보통 회사채 판단할 때 사람들이 보통 부도 위험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점검해야 될 게 많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부도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인데 부도 위험은 요즘 금융권에 가면은 다들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별 가능성이 낮은 채권들을 권하기 때문에 굳이 요즘 부도 위험이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근데 금융권에 설명드리지 않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회사를 투자할 때 더 점검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금리 확대 위험입니다. 즉 네. 현재 예를 들면 좀 약간 민감하네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뭐 우리가 공공기관채를 가진다 하면 가상금리가 예를 들면 현재 1%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국채금리가 3%고 가상금리가 1%면 이 채권 금리는 4%가 되겠죠. 예. 4%인데 이 채권이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커지면 이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고 확대된다는 건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매크로 경제 리스크인데 가상금리가 확대된다는 거는 향후 거시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는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채가 중간에 평가 손이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네. 하락하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거죠. 즉 네.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는 더블 A 채권인데 중간에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 상황이 있어서 싱글 A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예. 따라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경제가 나빠지면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은
우량 회사 투자할 때 부도 리스크만 점검하지 말고 가상금리 확대 리스크라든지 다운그레이드 리스크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비해서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 시장을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내 채권 시장이 이제 규모 자체도 뭐 작지만 안정적인 등급의 이제 채권 위주로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 거두려면 해외 채권 투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정도 해외 채권 관련 일을 했는데 이게 해외 채권이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우리 신용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한국은 회사채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거의 국채 위주로 거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는 경제가 나빠질 때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국내 채권 얘기를 하면 경제 나쁠 때 투자하는 거야. 경제 좋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아시는데 해외 시장으로 가면은 이런 낮은 신용 등급의 시장도 유동성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그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채권, 아까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즉 이런 시장도 해외는 잘 발달돼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 이럴 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즉 경기 상승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해외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전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해외 시장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그런 좋은 어떤 국채와 그리고 등급이 낮은 하이 채권이 자발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 상황에 따른 채권 투자 노하우 이게 좀 자세하게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가 바닥일 때는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하이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사시고 반면 이때는 등급이 높은 국채 같은 거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죠. 네. 매도를 해야 되고 반면 경기 정점 근처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상승의 수혜가 되는 하이드 채권의 이머징 마켓 채권은 매각을 하시고 반면 경기 하락의 수혜가 되는 국채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모든 경기 사이클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번 순서를 마련을 한 건데 그래서 특히 주식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채권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게 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식과 보완이 되는 거는 사실은 채권 안에서 국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투자 적격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투자 적격 채권은 이론적으로 신용 등급상 트리플 B부터 트리플 A까지가 투자 적격 채권인데, 그러니까 이 투자 적격 채권 안에는 이제 국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제 경기 하락기에 딱 맞는 채권 투자가 바로 이 투자 적격 채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량 채권들이죠. 투자 적격 채권 일반적으로 이게 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하락기에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채권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지난 한 20년간의 주식이 크게 하락했을 때 투자 적격 채권의 수익률인데 네. 보시는 바처럼 2008년을 제외하고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거의 10% 육박하게 양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의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자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요.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정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네, 이제는 투자할 타이밍이 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조금 빨랐던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연준 금리가 내년 1, 4분기 정도가 이제 마지막을 찍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는 정책 금리보다 시중 금리가 먼저 정점을 찍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금년 4, 4분기 정도가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타이밍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금리 인상기 중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죠.
국채 금리는 이제 선행적으로 좀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 금리와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중 금리를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정책 금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책 금리를 쭉 인상한다 가정을 하면은 예. 실제로 시중 금리는 한 6월 달 넘어가서 한 3분기 내지 한 3분기 정도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꺾이기 시작하죠. 그 국채금 정점을 찍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책 당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죠. 근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를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편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죠. 그런데 금리 상승 초기에는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역기능은 최소화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순기능이 크다 보니까 정책금리 인상 초기에는 정책금리 올라갈 때 시중금리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정한 적정한 시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목적보다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둔화 리스크가 더 이제 부각되면서 그때부터는 시장의 어떤 채권 투자자들이 향후 1년 뒤에 이러다가 경기가 굉장히 향후에 나빠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책금리 올라가더라도 시중금리가 안 올라갑니다. 좋은 예가 어제 하는 정책 발표했죠. 50bp 올렸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면 이제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실히 커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중의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 금리와 시중 금리의 어떤 그런 괴리, 네. 그 현상이 이미 이제 나타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경제 국면에서? 네,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연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적격 채권에 투자하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 적격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방법론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형 펀드 중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 펀드를 투자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채권 ETF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개별 채권들 중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국채 내지 준정부 채권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이런 투자 적격 채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투자 적격 채권이 이제 경기 하락기에 적합한 투자라면 경기 상승을 앞둔 하락기의 그 끝자락에 적합한 투자, 화끈한 투자를 또 원하시는 분. 네, 네. 자, 하이힐드 채권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죠.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때는 국채 투자하고 그리고 경제가 바닥 정도 가면 이제 주식 이제 채권 다 팔고 주식 투자하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경기 바닥일 때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실은 굉장히 주식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힐드 채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도표에 보시면 경기 바닥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투자 타임이 경기 바닥에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는 하단에 보시면요. 2009년 같은 경우는 미국 2000 리만 사태 때 같은 경우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26% 여기 약간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네. 경기 침체 구간에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처럼 이렇게 약간 손실을 보는데 반면 그 경기 침체 다음에 즉 바닥에 돌아선 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28% 났고요. 네. 2009년에 무려 54%. 이게 사실 이 해 미국 주식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게. 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 아마 이런 질문 바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힐드 채권 투자 적기냐 아니냐? 좀 뭐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향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하이힐드는 좀 멀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향후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힐드 채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못지않게 변동성 심하고 잘하면 이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이머징 네, 채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브라질 채권 많이 투자하셨고요. 이 이머징 채권 투자할 때 어떤 점들 유념해야 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브라질 채권 투자할 때 보니까 뭐 또 어떻게 잘못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머징 마켓 채권이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채권은 크게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브라질 국채 같은 현지 통화 표시 국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지금 기자님이 질문 주신 거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을 질문 주신 거라서 예. 여기에 좀 답변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국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통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는 사실은 한국만 하더라도 선진국과 이머징이 딱 그 경계선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매크로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율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율 부분을 가장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상 만사 동일하죠. 위험하면은 금리 많이 줍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브라질에 금리가 많이 줬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매크로 변수라든지 경제 변수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준다고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는 환율이라는 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나라 경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채권을 투자할 때는 이들 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만 할 때 투자해야겠죠. 네. 이제 거기서 달러 표시 이머징 채권은 이제 환 리스크는 제거하고 나머지 위험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 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브라질 국채인데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상금리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금리가 만약 오늘 현재 10%다라고 예. 하면은 오늘 현재 미국 국채가 4%다. 그러면은 국채금리 4%에 대해 가상금리가 6% 붙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상금리는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런 브라질 같은 나라가 이걸 달러로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즉 디폴트 리스크가 로컬 그 나라 현통화보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지면은 파산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합니다. 이머징 채권 투자할 때는 참 여러 가지 네, 잘 맞습니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경기 예측이 어렵다. 뭐 심지어는 경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건 돈을 벌거나 최소한 손해를 좀 덜 보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채권도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잘 모른다고 가장 베이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투자 적격 채권을 장기 투자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는 좀 약간 손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테디하게 예금 이상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테크니컬 말씀드리면은 국채와 하이리 채권을 바벨로 양쪽 자산을 같이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가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등급이 높은 국채 쪽의 비중을 좀 키우시고 자 경제가 다시 좋아진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하이리 채권의 비중을 조금 더 키우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좀 약간 전천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든지 자원 분산이 중요하군요. 네. 지금까지 채권과 관련해서 뭐 알아봐야 할 내용은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맞는 채권 어떤 채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는 차례인데 자 우선 직접 투자냐 뭐 간접 투자냐 대표님은 어떤 방식 추천하세요? 네. 이게 간접 투자라는 용어를 또 우리가 시청자분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죠. 채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채권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요즘 많이 좀 유행하고 있는 채권 ETF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그게 것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간접 투자일 거고 예. 그리고 개별 채권을 직접 사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런 펀드나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먼저 세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법이 금년에 지금 또 2년 유예 지금 법안이 가 있어서 그게 향후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네. 일단은 현재 행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법이 금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 2년 유예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게 통과된다 가정을 하면은 일단 채권 ETF와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의 수익이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매매 차익이 있을 것이고 할인 채권의 상환 차익이 이렇게 수익원이 많은데 네. 채권 펀드나 ETF는 이거를 다 무시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과세가 잡힙니다. 과세가 잡히다 보니까 결국 종합과세에 다 해당이 될 것이죠. 예. 반면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표면 이자, 요 쿠폰 수익만 과표가 잡힙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매매를 해서 예를 들면 10%를 해서 매매 차익을 받습니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인 채권을 사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인데 저희가 90원에 샀어요. 네. 90원을 샀는데 이걸 만기 거 들고 가면 제가 100원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별 채권이 채권 펀드나 ETF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매크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예. 즉 경제가 나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 감퇴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전형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채권 ETF나 채권 펀드나 개별 채권이나 다 동일하게 수익이 다 잘 나옵니다. 국채 예. 같은 경우는. 예.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채권 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예. 즉 경제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안 잡힙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더 확산되고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핵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가 안 잡히겠죠. 예.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계속 위에 있을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를 3년 투자하고 개별 채권을 3년짜리를 투자했다 가정했을 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했다고 하고 3년 동안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3년 뒤에 채권 펀드나 채권 ETF는 원본이 깨집니다. 반면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중간에 평가손은 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만기 보유 전료로 가면은 평가손 리스크에 하나 노출되지 않으면서 은행 예금처럼 확정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확실한 대안이 개별 채권 펀드입니다. 그럼 이제 세금, 리스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별 투자가 당연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자 개별 투자 하고 싶은데 이거 뭐 개별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단답식의 질문에서도 대표님 은 그거는 이제 네. 틀린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투자금이 뭐 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저희 답변 듣고 막상 증권사 가면 제 답변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냐면은 각 증권사마다 좀 시스템이 좀 어떤 회사는 시스템이 구비가 된 데 있고 안 구비된 데가 있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금액이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이 적어서 채권 투자 못 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게 투자할 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나는 공부도 어렵고 그냥 전문가 도움 받겠다 하면은 뭐 ETF나 이제 펀드가 대안일 텐데 요즘 뭐 ETF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동성 좋고 운용 잘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수수료는 낮은 그런 대표적인 뭐 채권 ETF나 뭐 펀드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해외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가능한 글로벌 회사가 운영하는 채권 펀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해외 채권 국내 운용사가 해외 채권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글로벌 리스크를 체크하는 데 좀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의 어떤 큰 손인 뭐 핌코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회사 운영하는 채권 펀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채권과 ETF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사이즈가 너무 작은 ETF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0억 미만의 채권 펀드는 가입을 좀 회피를 하시고 가능한 좀 사이즈가 큰 규모가 큰 채권 펀드나 ETF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채권 펀드 선택 기준 10가지, 10개명.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10가지 정도 고려하면 특별히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명 좀 한번 네.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금융기관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펀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한 10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하면 큰 실수 없이 예.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 채권 펀드 투자하면 이자 몇 프로 나와? 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을 체크하면 왜냐하면 이 모든 채권 펀드에 이 자료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자 수익. 예. 그냥 우리가 시장이 중립적일 때 여기서 투자 기대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을 좀 확인해 하라. 이거는 이 정보는 다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을 본다는 뜻은 듀레이션이 길고 신용 등급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이게 기대 수익도 크지만은 많이 흔들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듀레이션이 짧고 신용 등급이 높다. 그러면 이거 안전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대 수익은 뭐 그렇게 상대 낮고 그렇죠. 낮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주로 해외 채권 펀드 관련인데 이게 해외 채권이 환 해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주식과 달려서 뭐 우리가 몇십 프로를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자리 중후반대를 기대하는 건데 만약에 환이 열려 있다고 하면 환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가면 이 채권의 기대 수익을 완전히 우리가 상쇄하게 해서 이상으로 좀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해증 여부 이거 좀 판단하셔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뭐 모든 펀드에 동일한 얘기지만 너무 보수 많이 떼고 또 가능한 선취 펀드는 가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100을 투자할 때 처음에 1%를 떼버리면 우리가 99가 투자가 되는데 그럼 이 1%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1%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네. 7번이 뭐냐면 펀드의 벤치마크를 확인하라. 무슨 말이냐면 좋은 펀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채권 시장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올 연초에 굉장히 펀드들이 한 10% 이상 다 하락을 했습니다. 10% 이상 하락했는데 전체 글로벌 채권 지수가 예를 들면 원래 한 5% 하락했어요. 예. 그러면 만약 우리 펀드가 한 4%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면 비록 원본은 깨졌지만 글로벌 채권 시장보다는 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좋은 펀드죠. 또 반대로 어떤 펀드가 절대 수익이 10% 났습니다. 근데 그의 시장은 15% 올랐어요. 그럼 잘 못하는 펀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크, 기준점하고 비교해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9번, 10번 같은 경우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너무 사이즈가 급등락하는 펀드도 안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거니까요. 그리고 가능한 그 투자 종목 수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목 수가 많을수록 좀 개별 종목의 리스크에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분산된 것들이 어떤 채권 펀드의 리스크를 적으면서 안전한 펀드를 찾아내는 방법론이라 봅니다.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조각조각 이제 나왔던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 네,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뭐 한 10가지 준비했지만 이 중에 한 5가지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은 고용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야 되니까 소비자 물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 경제, 제조업 경제를 판단하니까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주간 실업 수당 상황, 수당 청구 건수. 요 정도만 판단하셔도 우리가 채권 시장의 어떤 매크로 흐름은 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경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채권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채권 사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자, 뭐 투자 시장의 격언이라고 할까요?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채권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채권 종류를 다 다를 텐데 일단 국채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최악일 때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 결국은 파는 시점이라는 게 내가 가장 가격을 극대화시켜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안전자산인 국채가 가격이 가장 높다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경제에 대한 불투명이 극대화됐을 때일 거고요. 근데 이건 일반적 얘기고 그냥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정책금리 갖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즉 우리가 앞으로 경제 나빠지면 이제 금리 그동안 올렸던 거를 금리를 내리겠죠. 금리를 쭉 내릴 때 예를 들면 쭉 내리다가 거의 금리 인하 시기에 막바지 무렵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 금리 인하가 멈춘 이후에 팔면 조금 늦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하다가 다음번에 아마 마지막 정도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시점 정도가 파시면 좋은 타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이게 이제 채권이 주식보다 아마 시장을 더 먼저 선행해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채권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내 주식이 어떻게 되겠구나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대표님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사실 채권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면 주식의 방향을 좀 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실수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부터 주식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과거의 턴어라운드를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1970년 이후에 한 7번 정도 주식이 S&P 500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7번 모두 다 한 3가지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 첫 번째는 연준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은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가더라. 네. 이게 우리가 지난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이 랠리가 갔죠. 그러면서 그 랠리 때 기대감이 뭐냐면 패드 피봇. 조만간에 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런 쪽을 기대감 시장이 갔는데 사실은 과거 채권 시장으로 미루어본 주식시장의 바닥으로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지켰는데 그 확인해보면 어떨 때는 한 1개월 후에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 10개월 이후에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갔더라. 네. 따라서 주식시장이 추세로 돌아서기 위한 첫째 조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 2년 국채 금리.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고점 대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대비 추세적으로 0.5%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 과거 50년간의 주식 바닥이 확인되더라. 네. 참고로 왜 제가 2년만 국채금리라고 얘기하는 건 2년 만기 국채금리는 굉장히 연준 정책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 정책금리를 올리면 2년 국채금리는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요 정책금리가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준금리보다도 한두 달 먼저 움직입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가 50bp 이하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찍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죠. 네. 그래서 통례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가더라.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언제 바닥을 찍었을까? 라는 질문. 예. 과거 5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떠냐면 장단기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더라.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라는 게 통상적으로 2년 만기 국채금리와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2년 만기 국채는 미국 연준 정책금리에 연동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선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전돼 있던 게 다시 우상향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는 단기 금리를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단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에 함이고 예. 두 번째, 장기 금리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에 함입니다. 네. 따라서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정책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여 이게 합쳐져야 주식이 간다는 그런 함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FRB 금리 인하 이후, 두 번째 2년만 국채금리가 50bp 이상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 번째 장단금 역전 현상이 해소된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모든 거는 지난 50년간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적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현재 여기 하나도 해당이 됩니다. 아직 FRB 금리 올리고 있고요. 2년만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고 장단금 역전 현상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향후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걸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약세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 꼭 뭐 채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약세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원칙, 대표님도 뭐 오래 투자를 하셨으니까요. 네. 한번 좀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좀 해주시죠. 네.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약세장,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인데, 베어마켓을, 그러니까 좀 진부한 얘기지만 베어마켓일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크게 한 서너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시간의 분산 투자해라. 라는 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의 분산 투자. 즉, 우리가 지금 성장주 위주로 다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세장에 잘 작동되는 게 첫 번째로는 배당이라든지 인컴 자산들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치펀드나 대체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큰 꼭지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약세장에 상대적으로 잘 작동되는 주식 섹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결국은 베어마켓보다 불마켓이 기간적으로도 3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하락폭보다 상승폭도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호흡을 가시면 결국은 다 위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세장에서 강세로 돌아서면 경제가 완전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뭐냐면 주식은 언제 바닥을 찍냐면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바닥을 과거에 다 찍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점을 핀포인트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하여간 긴 시간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